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신설하되 2년 뒤 개청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여당 원내대표의 산업안전보건청 수용에도 유예안을 거부한 건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83만 영세 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계와 경제단체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단체는 법안 처리 무산으로 83만 개가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의료사고 수사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 고발이 들어왔다고 곧바로 수사하면 그만큼 공백이 생기면서 환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는 취지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7명은 재작년 사건 발생 5년 만에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을 소아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의료인이 송사에 휘말리면 그만큼 피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엄청난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또 기소도 당하고 보상 체계를 좀 강화해서 월급을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싫다 이겁니다. 검사 때 의료사고를 수사했던 경험도 소개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이라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고소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수사에 착수하면 환자만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를 확실하게 줄이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검찰은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의료 분쟁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고, 정부는 의료사고 기소를 제한해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뜨거운 현안인 인력 확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다음 주쯤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부의 반대나 저항으로 의료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국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 반대에도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동시에 의료사고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하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밝힌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와 필수 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그리고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 지역 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개표 과정에는 사람이 일일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된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를 실시간으로 비추는 CCTV 화면도 공개됩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개표 시연 현장. 가상의 유권자가 투표한 용지가 분류기를 거쳐 후보자별로 일사불란하게 나뉩니다. 작업이 끝나자 이번엔 개표원들이 용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오류 여부를 살핍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되고 나서야 득표수가 집계됩니다.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 도입한 수검표 절차입니다. 기존엔 전자개표기, 즉 분류기를 통해 후보자의 표를 나눈 뒤 곧바로 심사개수기에서 몇 표가 나왔는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부턴 두 과정 사이에 개표원이 직접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추가된 겁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지만 당락의 윤곽은 예전보다 다소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장별로 2-3시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검표 추가에 따른 개표 시간은 선거인 규모 등 개표소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2-3시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3지대 정당의 합종 연횡 결과와 위성정당 여부 등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이 난립해 투표지가 너무 길어지면 분류기를 쓰지 못하고 수검표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올해 신형 투표지 분류기로는 34개 정당까지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34개를 초과하는 그 비례대표 정당이 나오는 경우에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전량 수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전투표 용지에 있던 QR코드도 막대 모양 바코드로 바뀝니다. 일련 번호 바코드를 막대 모양 기호로 명시한 선거법 규정에 따른 겁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 장소도 CCTV를 통해 24시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구리를 찾아 현장 행보를 이어갑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후 구리시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밥상 물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구리시는 국민의힘이 서울 편입을 추진해온 지역인 만큼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11월 뉴시티 특위를 구성해 구리는 물론 김포와 하남을 서울에 편입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던 국민의힘은 어제 경기도 분도 논의까지 함께 다루겠다며 새로운 TF를 구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포함한 선거제 개편안을 전당원 투표에 붙여 결정하지 등을 논의합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 열리는 최고위 회의에서 전 당원 투표 여부와 준연동형 또는 병립형 등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앞서 당 사무국은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경우를 대비해 실무진 차원의 준비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 문경 육가공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순직한 두 젊은 소방관을 애도하기 위해 경북도청장으로 장례가 치러집니다. 경북도는 고인들의 마지막 근무지였던 문경시의 문경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또 고인들의 고향인 경북 구미, 상주소방서를 비롯해 문경소방서, 경북도청 동락관 등 4곳에는 오늘부터 5일까지 분향소가 운영됩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7시로 예정됐습니다. 경북도는 고인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장례 기간 모든 직원에게 근조 리본을 폐용하고 조기를 개항하도록 했습니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 합동감식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합동감식에는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10개 기관이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에는 민간 건축구조기술사와 소방대원들이 불이 난 공장의 현장 감식이 가능한지 구조물 안전 점검 등을 벌였습니다. 순직한 두 소방관은 사람을 구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는 마음가짐으로 구조대 자원에 일해왔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솔선수범한 영웅들이었습니다. 당국은 최고의 예우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27살 김수강 소방장과 35살 박수은 소방교. 김 소방장은 2019년 공개 경쟁 채용으로 임용해 소방관들 사이에서도 취득하기 어렵기로 소문이 난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뒤 구조대에 자원했습니다.
특전사 출신 박 소방교는 사람을 구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마음가짐으로 2022년 구조 분야 경력 경쟁 채용에 지원해 임용됐습니다. 순직한 두 소방관 모두 훈련에 적극적이었고 재난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구조활동에 임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신장도 큰 우리 김대원 같은 경우에도 모범이 되고 시범도 아주 잘 보이는 다 훌륭한 대원입니다. 순직한 소방관들이 근무하던 문경 소방서에는 근조 현수막이 내걸린 채 적막감만 가득합니다. 함께 근무해온 소방관들은 불길에서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비통한 심정 속에 말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연기가 배연이 안 되니까 그게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임명을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게 어떻게? 숙명이죠.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는 가족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유가족들의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상북도는 순직한 소방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최고의 예우를 갖춰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순직하신 분들이 고귀한 희생인데 그걸 우리 국민들께서도 늘 기억에 남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추가적으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청은 순직한 두 소방관을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가전제품 전문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가 협력업체에서 파견 나온 사원을 마치 자신들 소속 직원처럼 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3년 전 똑같은 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임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롯데 하이마트 지점장이 협력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에게 보낸 SNS 메시지입니다. 하이마트 기획 상품인 하이메이드, 이른바 하메 판매를 당부합니다. 하이마트 소속이 아닌 직원에게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하이마트 기획 상품 판매에 집중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조회 시간 때 실적을 이제 오픈을 하면서 너는 왜 실적이 이거밖에 안 나오냐 이런 식으로 좀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하이마트 PB 상품은 말 그대로 하이마트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를 해도 저희한테는 수당이 아예 일절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오로지 하이마트 영업 이익을 위한 상품이고요. 특정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라며 사실상 지시하고 보고까지 받았는데 쉬는 날, 일하는 날 구분도 없었습니다. 이런 지시가 의왕과 안양, 화성을 포함해 경기 지역 지점 곳곳에 만연하다는 증언을 YTN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파견업체죠. 근데 바꾸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요. 너희 장사하는 애들이 이렇게 빨간 날 때마다 쉬어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파견 사원들은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 제조사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하이마트와 엄연히 다른 회사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마치 소속 직원처럼 업무를 맡게 된 겁니다. 현행법에도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득이 납품업체 인력을 파견받더라도 다른 업체 상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이마트에서 나오는 PB 제품 판매를 해야 된다. 하이마트 실적을 채워야 되는 제품들을 판매를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하이마트는 이미 지난 2020년 비슷한 문제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부당한 지시를 포함한 갑질에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이마트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파견 사원들 처우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윤리경영에다가 저희 부장을 신고를 했었어요. 정직원한테 아무래도 불이익을 주는 건 결국에는 그거밖에 윤리경영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죠. 롯데 하이마트 측은 협력업체 업무 협조 지침을 세우고 불시 점검으로 감독하고 있지만 지점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부 통제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현황 파악 뒤 엄중한 인사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시정명령에도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 경우 직권조사에 착수해 보다 강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서현역 근처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와 손해액 등 다툴 여지가 있어 이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자동차를 훔쳐 몰고 다닌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그제 10대 A군 등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A군 등은 경기 과천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몰래 훔치고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해주려는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자신을 구호하려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하려고 출동한 소방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요즘 물가가 높다 보니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보험 상품별 유불리를 따져 가입 시기를 골라야 합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체감 물가는 매섭습니다. 고물가로 팍팍해진 생계에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도 부담될 정도입니다. 생활비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보험료에도 이제 좀 많이 투자를 하니까 부담되는 면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이런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앞으로 가입 시점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책정에 참고하는 경험 생명표가 5년 만에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남자 평균 수명은 86.3세로 5년 전보다 2.8세 늘었습니다. 여성은 2.2세 늘어나 처음 90세를 넘겼습니다. 사망률의 감소는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연금처럼 생존을 보장하는 연금 보험료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늘어난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줄어들고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인상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5년 전에도 수명이 길어지면서 종신보험은 4% 가까이 인하됐습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달리 책정한 새 보험 상품은 오는 4월부터 출시됩니다. 이에 종신보험은 4월 이후에,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4월 이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보험 가입자들은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탈 때 환급금을 적게 받는 듯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무턱대고 해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14개 부동산 신탁사 CEO 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 정상화 등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낮은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이나 시공사의 책임 준공 기일이 지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유럽 농민들의 성난 민심은 급기야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브뤼셀을 점령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곧 농민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시위의 시발점이 된 프랑스는 정부의 지원 약속으로 농민들이 트랙터 시위를 멈췄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 연합 기관들이 모여 있는 광장을 트랙터와 농민이 차지했습니다. 벨기에 각지에서 모인 트랙터는 1,300대에 이릅니다. 성난 농심은 농기구에 불을 지르고 곳곳에서 시위를 막는 경찰과 충돌을 벌입니다. 농민들은 과도한 환경과 농업 규제를 풀고 값싼 수입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Mais je crois que la journée était un très grand succès. On a pu vraiment pointer sur l'aspect économique de notre lutte. C'est pas seulement des mesures environnementales.
500억 유로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합의한 유럽연합 27개 나라 정상들은 농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에 열리는 농업이사회에서 대책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e know that this support is crucial, and we know that farmers are making good use of it. 프랑스 정부는 농민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엄격한 환경 규제를 유럽연합 기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 반발이 컸던 살충제 사용 규제안 에코피토 계획은 일시 보류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값싼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관세 부과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viennent à déstabiliser de manière trop importante nos cours, les prix ou créer une concurrence qui serait déloyale, avec différents mécanismes qui peuvent être de bloquer, d'intervenir sur les prix ou autres. 프랑스 농민은 정부 발표를 환영하며 도로 봉쇄 시위를 중단하고 다른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주부입니다. 타이완이 총통 선거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침공을 방어하는 군사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맞불 무력 시위를 벌이는 동시에 민간 항로를 일방적으로 바꾸며 중간선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붉은 깃발을 든 모의 적군이 군사시설을 점령하자 타이완 지상군의 탈환 작전이 시작됩니다. 바다에선 미사일 호위함이 출동하고 하늘엔 E2 조기 경보기와 P3 대잠 초계기가 뜹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 이후 처음으로 육해공 전력을 총동원한 침공 방어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破坏台海区域稳定的一个现状，所以我们认为北京应该立即停止这种破坏性的举动。 퇴임을 앞둔 차이잉원 총통도 최전방인 펑후제도 군부대를 시찰했습니다. 今年度的国防预算达到历史新高的6007亿。 타이완을 담당하는 중국 동부전군은 대한미사일 실탄 훈련을 공개하며 맞불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젠10 전투기와 윈8 초계기 등 22대를 타이완 해협에 보냈고 이 중 절반이 중간선을 넘었습니다. 중국 민항구까지 나서 중간선에서 불과 8km 떨어진 M503 항로의 비행을 일방적으로 허가했습니다. 앞서 2015년 항로 개설 직후 타이완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절충 항로로 물러섰던 노선입니다. 타이완 방어에 소극적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두고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美国奉行的永远是美国优先，台湾随时可能从棋子变弃子。 한편 여소야대인 타이완 의회에선 친중 성향인 국민당이 입법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세뮤얼 퍼파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인도태평양과 세계 평화와 안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퍼파로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러 협력 관계를 공생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0시 30분 호주와 8강전을 치릅니다. 축구대표팀은 호주의 견고한 수비벽을 공격진의 빠른 발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막바지 훈련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클린스만 감독은 호주와 8강전도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면서도 잘 준비해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조규성은 호주 수비가 단단하지만 우리 팀에 더 빠른 공격수들이 많다면서 득점을 자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nd we are obviously very optimistic. We came through a very difficult game with Saudi Arabia. Yeah, I mean, we're excited. We're positive. Looking forward to the game. 저희는 더 좋은 공격수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피지컬도 좋고 그러지만 저희는 더 빠르고 더 날렵한 선수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득점력에 있어서는 큰 걱정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말을 앞둔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1.2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쉬어가며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현재 서울은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했지만 오늘도 서쪽 지방 곳곳으로는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먼지가 잔류하면서 충남과 전북,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 곳곳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공기가 답답하겠습니다. 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눈구름대가 약해지면서 대설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아침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전남 해안에도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곳곳으로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당분간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도, 대전 2.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6도, 부산 10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밤에는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절기 입춘인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인구 수등을 고려해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 권고안을 여야가 그대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쟁점 법안을 두고는 연일 신경전을 벌이지만 비례대표 선거제 등 유독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선 한마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구가 아직 안개 속인 가운데 거대 양당은 일단 서로 이견이 없는 일부 지역구를 잠정 합의했습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가 대표적입니다. 선관위는 인구 감소폭을 고려해 서울 성동구와 합쳐진 중구를 떼어 종로구에 붙이는 안을 제안했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점점이라기보다는 예전에도 그래왔고 과도한 범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구를 논의하는 여야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은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권자 혼란을 줄이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서울 종로의 현역 의원은 여당 소속이고 중구는 민주당 의원 지역구다 보니 서로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거대 양당이 양분하고 있는 강원도 춘천 선거구 역시 마찬가지인데 유불리가 첨예한 경기와 호남, 부산 일부 지역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후보 등록일이 딱 50일 남은 오늘까지도 선거구 획정은 물론이고 선거 제도조차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논의는 더 불공정해지고만 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제 협상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열쇠를 쥔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선출 방식을 유지할지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당원들의 뜻을 묻기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도부 차원에서 결론을 못 내자 당원 투표로 중지를 모으자는 주장에 따른 건데 책임을 회피하는 거란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입장이 있다고 하면은 의원총회를 거쳐갖고서 의견을 모아갖고 그리고 국민들과 당원들을 설득하는 게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여당은 뜻대로 안 되면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제3지대를 중심으로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병립형이라는 것은 그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위한 선거제라는 것을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욕심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투표할 지역구가 어딘지 비례대표 의원은 어떻게 뽑는지 모르는 유권자가 많습니다.
정쟁을 거듭해온 거대 양당과 현역 의원들이 유독 게임의 규칙을 정할 땐 뜻이 맞는 모습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 논란과 관련해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소득을 받는 게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 세비가 높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세비 조정 제안은 개인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여야 진영을 넘어서 눈높이에 맞춰 진지하게 논의하고 국민께도 고견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도와 광역급행철도, 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주거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과거에는 철도 근처가 발달했는데 요즘엔 쇠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젠 비용이나 정책 측면에서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와 관련해 정부 여당은 약속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며 지금 하면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정훈 대령이 항명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 대령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향해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반해 김 사령관은 취재진을 의식한 듯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아무 말 없이 입정했습니다. 오늘 저 박정훈 대령하고 대면이신데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수사 외압 의혹이 본격화한 지난해 8월 2일 이후 처음으로 상관을 대면한 박 대령은 법정에서 거수 경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김 사령관은 수사 독립성을 보장했고 박 대령을 신뢰했던 건 사실이지만 혐의자를 특정 말라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조언을 존중했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데 박 대령이 항명한 건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장관의 보류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과 김 사령관의 SNS 대화 등을 근거로 사실 박 대령과 생각이 같았던 것 아니냐며 외부 외압 의혹을 부각했고 이에 김 사령관은 국방부 측에 박 대령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겨냥해 자의적인 법 해석과 편향적 가치를 내세웠다고 쏘아붙였고 박 대령은 사령관님이 참담한 일을 겪으며 얼마나 고충이 심하실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로 입술을 지그시 깨물기도 했지만 김 사령관은 재판 내내 박 대령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은 김 사령관을 향해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의 1심 선고를 지켜본 주 씨는 피해 입증이 어려운 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할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교사 측은 재판부가 몰래한 녹음을 유죄 증거로 인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어린이들, 노약자들, 또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실에서 몰래 녹음은 학생과 교사 사이에 불신의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몰래 녹음은 그런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산부인과 병원장과 직원이 신생아 학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대 때문에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가짜 소견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입을 맞추고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3주도 안 된 시생아 귀에 핏자국이 가득합니다. 귓바퀴 뒷부분이 찢어져 연골까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산부인과 간호조무사 40대 A씨는 출산 흔적을 면봉으로 닦아내다가 생긴 상처였다고 산모에게 드러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면봉으로 살살살 이렇게 닦아내면 그 태지가 다 닦일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닦다가 갑자기 힘이 가해져서 이렇게 쭉 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간호조무사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뻔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간호기록부는 아이가 보채지 않고 양호한 상태인 것처럼 조작됐고 사건 당시 혈흔이 묻은 베네 쪼고리와 면봉은 몰래 폐기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또 귀에 생긴 상처는 학대가 아닌 면봉 때문에 생긴 거로 보인다는 허위 소견서를 만들었고 병원 직원들이 법정에서 면봉으로 생긴 상처라고 증언한 건 미리 말을 맞췄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가 번복을 하고 간호조무사나 그 증인으로 소환됐던 사람들이 다 가해자 측 변호사가 있는 로펌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실 안부터 저희는 이상하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검찰은 증거 위조와 의료법 위반, 위증과 위증 교사 혐의로 병원 행정부장과 수간호사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병원장과 의사, 간호조무사 등 10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2022년 신생아를 떨어뜨려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곧바로 하지 않았다가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전북 고창군 흥덕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선운산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 넉 대와 승용차 2대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수습이 4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일부 차로가 통제돼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6.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차들이 이를 피하지 못해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만취운전을 하고 도주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4일 자정쯤 서울 수유동 4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화상 순찰 중이던 서울경찰청 관제센터 직원은 도로 옆 인도에 2시간가량 차량을 세우고 문을 연 채 운전석에 앉아있는 A씨를 발견해 관할 파출소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황급히 차량을 끌고 도주한 A씨는 1.5km를 도주한 끝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저커버그는 가족을 잃은 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미상원 법사위 청문회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My son Riley died from suicide after being sexually exploited on Facebook. 소셜 미디어로 인해 자녀들이 성범죄나 마약, 자살 등 피해를 봤다는 부모들이 자녀들 사진을 들고 방청석에 앉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비롯해 X, 틱톡, 스냅챗, 디스코드 등 거대 소셜미디어 운영사 CEO들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의원들은 소셜미디어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When we had cigarettes killing people, we did some about it, maybe not enough. You're going to talk about guns, we have the ATF. Nothing here. There's not a damn thing anybody can do about it. You can't be sued. 특히 세계 20억 명이 사용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집중 포화 대상이 됐습니다. 37% of teenage girls between 13 and 15 were exposed to unwanted nudity in a week on Instagram. You knew about it. Who did you fire?
쩔쩔매던 저커버그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뒤로 돌아 방청석의 부모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에반스 피겔 스냅 CEO도 미성년자가 스냅챗에서 마약을 산 뒤 사망한 사례에 대해 비극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휴시오스 틱톡 CEO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올해 세계적으로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린다 야카리노 X CEO는 피해자가 소셜미디어 기업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성학대 방지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온라인의 아동 성학대 신고는 지난해 3,600만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페이스북에서만 2천만 건이 넘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군 3명이 숨진 드론 공격에 대한 보복 대응 계획을 확정했다고 미국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BS 방송은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 목표 대응 목표물을 잡았고 이란 측 인사와 시설도 포함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악천 후에도 공격할 수 있지만 실수로 목표물 부근의 민간인 공격을 막기 위해 날씨를 공격 시점의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인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를 중국군과 관련된 기업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외에도 명단에는 인공지능 회사인 매급이, 자율주행차 핵심 장비인 라이다 제조업체 허사이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 군사기업 명단을 업데이트하는 건 이들이 개발한 첨단 기술이 중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을 해치고 있다며 비합리적인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29일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을 시작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연구진도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중화권 언론들은 지난달 30일 중국 칭화대학교 연구진이 무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임플란트를 첫 환자에게 이식한 결과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 칭화대 연구진은 칩을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지난해 10월에 이식한 결과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가 의수로 병을 잡을 수 있게 됐고 혼자서 먹고 마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새로 암에 걸리는 환자가 오는 2050년까지 77% 더 증가할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망했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오는 2050년 신규 암 발병이 1년에 3,500만 건 이상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신규 암 발병 건수인 2천만 건보다 77%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흡연과 음주, 비만, 대기 오염 등 암 위험 요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WHO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오는 10월 한강 물길을 따라 수상 대중교통 시대가 열립니다.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으로 잠실과 여의도, 마곡 등 7곳을 확정했습니다. 네, 또 이용 요금은 편도 3,000원인데 68,000원의 기후동행 카드로는 무제한 탑승이 가능합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런던 템스강의 우버보트는 연간 400만 명 이상이 이용합니다. 수상 대중교통은 물론 관광수단으로도 제 몫을 합니다. 서울 한강에도 10월에 수상버스가 등장합니다. 우선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은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마곡, 여의도, 잠실 등 7곳에 들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가장 수요가 많은 곳부터 일단 선착장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연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은 어디가 제일 용이한지부터 따져서 일단 1차 선착장 위치를 선별하게 됐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여의도, 옥수, 뚝섬 등 선착장 3곳은 도보로 5분 안에 갈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합니다. 지하철 연계가 부족한 마곡, 망원, 잠원, 잠실 4곳은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합니다. 또 선착장 주변엔 따릉이를 배치합니다. 리버버스 이용 요금은 광역버스 기본요금과 같은 3,000원입니다. 68,000원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하면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1일권, 3일권 등
맞춤형 요금 제도도 도입합니다. 시속 30km로 달리는 199인승 리버버스 8척이 우선 투입됩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은 15분 간격으로 운항합니다. 급행 노선을 타면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이면 갑니다. 선착장, 카페 등 부대 사업 수익을 극대화하면 재정 지원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전체 사업의 재무적 수익성을 볼 때 부대 수입 사업과 요금 수입의 비율이 한 8대2 정도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반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 2년 내에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상암, 노들섬, 반포, 서울숲 등의 추가 선착장을 만들고 리버버스 노선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김포 노선은 김포시와 협의해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연간 탑승객을 내년 80만 명에서 2030년 25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지난해 항공기들이 이른바 하늘 지름길인 단축 항공로를 활용해 239억 원 상당의 항공유 사용을 줄였습니다. 지난해 국제선 54만 대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19만 대가 단축 항공로를 이용해 385만 킬로미터, 지구 96바퀴에 이르는 비행 거리를 줄였습니다. 단축 항공로 이용은 남중국 노선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미주, 일본 노선 순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단축 항공로 이용을 통해 지난해 항공유 2만 톤과 6만 5천 톤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뿐인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4년 선후배 사이인 장준과 박태준 선수가 끝장 승부를 펼쳤습니다. 네, 후배 박태준이 8번 도전 만에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간판 장준을 물리치고 파리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올림픽 랭킹 3위 장준과 5위 박태준. 체급당 5위까지 자동 출전권이 주어지지만 국가당 한 명만 나갈 수 있는 규정 때문에 두 선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역대 전적은 도쿄올림픽 동메달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장준의 7전 전승.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루에 2시간 간격으로 3번을 붙어 승부를 가리기로 했는데 박태준은 첫 경기에서 라운드 점수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박태준은 1라운드를 졌지만 2, 3라운드를 내리 따냈습니다. 두 번 모두 10초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적인 몸통 공격을 성공해 꿈에 그리던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장준이란 높은 벽에 포기도 생각했지만 지난해 천적 천이페이를 멋지게 극복한 배드민턴 안세영을 보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안세영 선수 그 경기를 봤는데 천이페이 선수한테 좀 그렇게 많이 지고도 멘탈 잡고 다시 이겼다고 막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동기부여가 돼서 저도 할 수 있다고 계속. 파리올림픽 출전이 확정된 선수는 남자 80kg급의 서건우와 여자 67kg 초과급의 이다빈에 이어 박태준까지 일단 3명. 다양한 발차기 기술이 장점인 박태준이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힙니다. 대한민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만큼 종주국 이상 드높일 수 있도록 꼭 금메달 획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태권도가 마지막으로 파리행 티켓 한 장을 더 딸 수 있는 대륙별 선발전에 출전할 선수는 여자 57kg급의 김유진으로 결정됐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와 6년간 1억 1,300만 달러에 계약한 이정우 선수가 시즌 준비를 위해 어제 출국했습니다. 데뷔 시즌인 올해 목표를 적응으로 잡겠다고 밝힌 이정우는 책임감을 느끼지만 두려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였던 모습처럼 은퇴할 때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이정우는 캠프에서 현지 적응을 마치면 오는 25일 첫 시범 경기에서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할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처음 가는 거고 또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적응을 제일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 경기할 때는 사적인 감정 다 빼고 정말 선수 대 선수로서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 또한 형이 저한테 치는 거는 정말 이빨로라도 잡겠습니다. 저까지 또 잘한다면 앞으로 또 한국 선수들에 대한 그런 뭐 기대치나 대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책임감은 있지만 내가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부담 그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연일 기승을 부리던 먼지가 점차 물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먼지가 잔류하고 있는 충남과 전북, 광주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서쪽 지방 곳곳에서 공기가 탁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눈구름이 약해지면서 대설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아침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곳곳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당분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도, 대전 2.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8도, 부산 1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밤에는 남부지방에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